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63회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2017년 2월 13일 월요일에 보내드립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제가 이렇게 활기차지 않게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꼭 만났으면 하는 분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김척 장군이 모셨습니다. 예비역 장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중의 아버지입니다. 네, 김은중의 아버지. 김은중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젊은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JSA에서 사체로 발견된 육군 중위였습니다. 육군 중위 김훈의 아버지. 장군님도 육사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드님 김훈 중위도 육사 출신이고, 육사는 무슨 기수 이런 걸 매기는데 아버님 몇 기셔요? 저는 이제 1965년도에 임관을 했는데 육사 21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관이란 건 이제 장교가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졸업이 65년도에 하시고, 네. 그러면 입학은 61년도에 61년.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학번으로 하면 61학번. 네, 그렇죠. 61학번이 21기가 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김은중이는 몇 기입니까? 52기입니다. 52기면 몇 년도에 입학한 거죠? 그러니까 31이면 92년도에 입학. 6년을 뺍니다. 6년을 빼면 됩니다. 장교로 임관해서 2년 됐기 때문에. 네네. 육사 4년. 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에 92년에 입학한 거죠. 1992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92학번. 네. 생년으로 하면 73년생. 네, 그렇습니다. 네, 1973년생. 만약 김은중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44살. 네. 우리 나이로 됐을 나이고, 그럼 뭐, 장성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어려운 중년의 나이가 됐겠네요. 네. 아버님하고는 31년 차이이고, 네. 아이고, 그런데 벌써 1998년 2월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만 19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만, 그날 만약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네. 이번에 대학교 2학년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생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인데요. 이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가족이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하고도 네.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는데 정말 우리 가정은 정말 지난 19년 동안 하루도 훈이를 잊어버린 적 없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많은 군 의무사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식 잃은 부모들을 볼 때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19년 동안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타살 사건을 자살로 조작해놓고 네. 계속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계속 해오면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온 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같이 그런 분노와 슬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왔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은중이 동기생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육사 총동창회, 그 다음에
그 청주교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그 인권 단체들, 그 다음에 SBS 방송 등 그 많은 정의를 그렇게 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히 힘들었던 건 하나는 네. 이와 같이 억울하고 분통스러운 이런 사건을 세상 사람들 알리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이 국방부의 조작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권총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요. 네. 미국에 수소문해서 그런 권총 전문가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타살 증거를 제시해도 그걸 묵살하기 때문에 국회, 그 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서 호소를 하고 네. 조사를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 권총 자살자라는 주장은 일체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은폐 왜곡 조작된 것을 다 밝혔어요. 그래도 국방부는 뻔뻔하게 권총 자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정의가 없다면은 강도떼하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그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우리 가족들이 견디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은 제가 19년 전에 최초로 이런 억울한 사건을 접하고 나서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초로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를 하실 때 제가 찾아가서 또 이것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오창익 국장님은 국방부에서 보백 토론을 할 때에 그때 전 국민들한테 국방부의 조작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장군님. 그래서 네. 저야 65년에 이제 장군님 임관하신 거잖아요. 네. 전역은 언제 하셨습니까? 전역이 97년도 11월 말에. 그러면 전역하고 나서 바로 몇 달 안 돼서 후에. 네, 김은중이 아드님 사건이 났군요. 그러면은 장교로서만 만 22년을 사신 거고, 그렇죠? 횟수로 33년. 네. 32년을 하신 거고, 사관학교 입학부터 하면 거의 man 36년 동안 군인 또는 사관 생도로서 사신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군에 계실 때 보직이 1군 단장을 마치고 1군 단장. 그다음에 네. 3군 부사령관으로서 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는 1군 군단장. 네. 1군단 단장. 네. 1군 단장. 1군 단장. 네. 네.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생활을 군인으로 사셨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역 군인이시고, 우리 청취자들 팟빵 갤러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어스타일도 아직까지도 약간 군인 같은 그런 정체성이랄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청취자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끔찍한 일인데,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죽게 되면 특히 이렇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이렇게 따지거나 논란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족은 일단 무조건 자살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인지산정이죠. 저는 누가 봐도 명백해도 당연히 그동안 20몇 년 동안 키워왔던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특히 저도 다른 사건들 보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전화 한 통화 없이 자살할 수 있냐? 이건 거짓말이다. 근데 상황은 또 자살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청취자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족이 얘기하니까 가족이 그냥 어렸을 때의 기문만 보고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아닐까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훈이가 예를 들면 뭐 가정에서 굉장히 화목하게 자랐다. 그다음 아버지하고도 뭐 굉장히 정신적 교감이나 이런 게 높았고 아버지를 존경했다. 진짜 군인답게 살고 싶었다. 이런 거 말고요. 이건 왜냐하면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만 주변 정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사실 자체로만 접근하면 어떤가.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건 약간 주관적인 사실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본 훈이하고 또 전방에 실제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훈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품 안의 자식일 수 있고 그래서 아버님인 김척 장군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면은 빼고 그러니까 팩트로만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팩트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신이 있죠. 주검이 있죠. 그 사망 현장이 있죠. 그것을 뭐 지난 19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여다보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은중이는 결코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고전에 그 짤막하게 김은중이가 어떻게 커왔는가 그거 한 잠깐만 네네네 좋습니다. 김은중이는 그 제가 전방에 그 최전방에서 강원도 그 최전방에서 그 접근선 대성산 밑에서 거기서 그 수색대대장을 할 때 그때부터 그 5살 그때 그 제가 그 병사들하고 구벌하고 하면은 그 뒤를 따라다녔어요. 이뻤겠다, 그렇죠? 따라다녔어요. 진짜 이뻤겠다. 아이고. 그것이 나중에 김은중이가 자기 동생들 중에 제일 잘 뛰는 그런 그 생도였어요. 그러니까 5살이면은 잘 뛰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그 재미로 놀이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관사하고 최전방이기 때문에 관사하고 병사들 막사하고 그 30m밖에 안 그렇겠죠. 붙어 있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그 병사들 내후반에 가서 병사들 밥을 같이 먹고 아저씨들하고 같이 놀고 몇 살 때요? 5살. 5살. 그러면은 저 사병들도 좋아했겠네요. 애가 오니까 대대장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병사들끼리 싸움하면은 또 집에 와서 알려줘요. 그러면은 엄마가 또 그런 병사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사이좋게 하고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 마스코트로 생각했어요. 그랬겠네요. 저도 사병으로 군 생활했습니다만은 우리 부대에 무슨 장교 아들이라도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완전히 이제 분리된 공간이어서 만약 그런 5살, 6살 먹은 어린애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었으면 그거 정말 재밌죠. 군 생활. 시간도 잘 가고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 병사들이 자기 이 막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조카 같기도 하고 뭐 얼마나 이뻐요. 그 병사들을 그 형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커서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저하고 육사는 반대를 했어요. 육사 가지 마라. 왜냐면 육사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바치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든 그런 그 생활이다. 뭐가 힘든가요? 뭐 익히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사모님 말씀. 제가 우리가 훈이를 낳고 나서 36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때마다 짐을 싸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지 2년마다 해서 뭐 강원도로 가기도 하고 뭐 경기도로 가기도 하고 저기 뭐 그 대구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충청도로 가기도 하고 계속 해요. 그러면은 저는 36번 이상. 아버지지만 짐을 싸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통상 며칠 전에 또 새로운 부대에 가서 또 업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어린 두 아들 되고 우리 사람은 그 짐을 싸고 이 눈보라가 쳐도 네. 그 강원도 산길을 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절벽 같은 데가 네, 많아서 네, 네. 그런 데를 애들을 데리고 와요. 같이.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너 어떤 여자를 또 엄마처럼 그런 그 아유, 상상을 맞아, 시키려고 맞아. 네, 네. 하느냐. 네. 너는 아빠가 36년간 군대 생활 하면서 한 집에서 한 사람만 나라에 충성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럼 맞네요. 네. 정상적으로 대학교 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사병 복무를 해라. 그러니까 아니 남편 그러니까 김척 장교는 자기가 소명이라고 자기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지만 부인은 정말 희생을 강요당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사를 뭐 자주 다니다 보면 집을 꾸민다든지 안정적으로 애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게 다 취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리면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훈이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알죠. 엄마가 고생하고, 네. 훈이가 우리 사람들 지금 이제 막 가슴에 살아있는 말이 뭐냐면, 네. 엄마는 그 아빠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장소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사를 많이 했는데 엄마 참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나중에 잘 돼서 엄마한테 효도 잘할게. 네. 엄마 화이팅해. 이렇게 엄마를 격려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설득할 때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아빠는 또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기가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육사 거기 이 지원서에 있어요. 지금도 그게 면접 기록이 있는데. 네. 그 면접관들이 왜 육사를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려운 생활이지만 아버지가 군생활 하는 모습이 또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이 저한테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적혀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육사 들어왔고 동기생들이 쓴 기록들이 있어요.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해준 거요? 네, 동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도 생활 자체가 무척 강인한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군사훈련도 받고, 네. 뭐 아침에 늦잠 자는 거는 뭐 있을 수 없고. 일정하게 그런 패턴 속에서. 저도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강의 듣다 보면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졸리면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관생도 같은 어떤 절제랄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육사 나온 애들이 엘리트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존감을 가질만 하다. 그 과정 중에서 특별히 또 힘든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 낙하산 타는 훈련이 있어요. 레페 공수훈련. 네. 비행기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어요. 네네네. 산에서 뛰어내릴 때는 레펠로 하고 줄잡고 낙하산을 몸에 비행기에서 낙하하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할 때는 이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고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그렇게 강한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하겠죠. 네. 그래서 원래 특전사 같은 데서 하는 훈련이죠. 거기서 하는 거죠. 거기서 가서 이제 육사에서 위탁해서 교육받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총을 들고 이제 완전 무장하고 또 뛰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동기생들이 그냥 뛰다가 이렇게 지쳐서 당연하죠.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훈이 동기생들이 얘기한 거는 김문희는 그대도 그냥 아주 가뿐하게 하면서 이렇게 동생들을 이렇게 받쳐주고 도와준 걸 봤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동생들 중에서
그 자살을 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일 것이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했는데 그 동기생이 또 이제 그 편지를 쓴 게 있어요. 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1학년 때 이렇게 보니까 너는 왜 취미가 뭐냐? 김은생도한테 그러니까 나는 마라톤 하는 걸 좋아해. 네. 마라톤 하는 걸 좋아해. 근데 실제로 전교 마라톤 1, 2, 3, 4학년 마라톤 대회 할 때 네. 김은중이가 2등으로 들어왔어요. 네. 2등으로. 그걸 보고 동기생이 야 너는 준비된 사람이구나. 군인으로서 나는 네가 참 부럽다. 네. 나는 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김은중이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육사를 가게 된 것이고 육사를 성공적으로 잘 졸업을 했죠. 아니요, 이건 뭐 청취자 여러분 뭐 아버지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저도 김은중이 사건 쭉 보면서 이를테면 김은중이 동기들이 언론에 기고했거나 뭐 이런 데 또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보통 아버지가 장군이면 네. 보통은 아니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마마보이 같은 친구가 생기기도 해요. 인간 유형이 그렇죠? 네. 뭐 기대려고 그러고 아버지 뭐 육사 힘들어요.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네. 그 참 진짜 자랑스러우셨겠다. 그 소위로 임관할 때 현역에 계셨죠. 그렇죠. 그때 가보셨고요, 인관식에도. 갔죠. 네. 그게 그 사진에 같이 네. 나온 거 같이 찍은 거 있는데 훈이는 군대 생활 하면서 네. 자기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뭐 한다는 것을 숨겼어요. 아이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숨겼고, 네. 또 육사 들어와서 숨겼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의도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군사정권 때라 네. 장군 아들이면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대접받는 때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뭔가 있고. 네. 선생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서 온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훈이는 누구한테 그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를 의존형 인간이 아닌데 네.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러면서 그리고 동기들이 어려우면 오히려 도와주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 어머니가 이제 오래간만에 나오면은 이렇게 뭘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싸주면은 가서 또 이렇게 가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집에 못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돈도 여유 있게 줘도 안 갖고 가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해야지. 내가 이렇게 장교라고 특별한 장군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절대 그래서 우리는 엄마는 조용히 면회를 몇 번 갔지만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사관학교 있을 때 혹시 알려질까. 그래서 절대 모르는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장군으로서의 김척, 그쵸? 김척 장군, 그러니까 좀 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아빠로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아드님이나 참 두 분 다 대장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좀 모자라도 예쁘잖아요. 사실 뭐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예쁘고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게다가 김은희는 뭐 아주 정말 늠름하고 이런 친구인데, 자 갑자기 이제 끔찍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2월 24일 낮에 바로 사건 직후에 연락을 받으셨죠. 네, 가족이니까 아버님이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건 아니다. 물론 그건 이제 훈이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팩트로 들어가면 언제부터. 그래서 사건 당일날 오후 2시 반경에 오후 2시 반경에 그 당시 육군 대장을 달고 연합사의 부사령관으로 있는 김동신 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도 했던 그 김동신 씨. 그런데 그 당시에 김은중이가 자살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김동신 씨랑은 육살은 어떻게 되세요? 동기죠. 동기.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네. 연합사 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네. 수사관들은 15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사건 현장에. 네. 그런데 그 연합사 그 자살 상황 보고는 14시 30분, 1시간 전에, 네. 1시간 전에 전군에 김은중이가 JS241 집회에서 권총 자살했다 하고 상황 전파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일단 여기서 네. 아니 청취자들은 사건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자, 12시 20분경에 김은중이가 사망한 그렇죠. 거라는 거죠. 네. 그 시간은 발견했죠. 네, 그 시간은 아니 총소리가 들렸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자살이든 타살이든 간에 군 수사대가 가서 현장을 확보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후 3시 반이었다. 간 거지. 네, 도착한 게. 그러니까 3시간 후였죠. 그것도 상당히 좀 늦은 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는 이제 상황 전파 같은 걸 해주니까요. 뭐 어디서 무슨 이상한 징후가 있거나 그러면 같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군사적으로 김은중이가 사망했는데 자살했다고 전군의 상황 전파가 된 게 2시 반이었다. 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군에서는 원래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사 안 해보고도 아니 권총이야. 그럼 권총으로 죽었어. 그럼 자살일 거야. 그래서 자살로 상황 전파를 합니까? 원래? 그렇게 안 하죠. 원래 그렇게 안 한다. 그럼 이례적인 거네요. 이거는 특별한 거네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애는 이런 사건이 그때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네. 권총으로 죽었으니까 자살일 수도 있고 타살일 수도 있으면 상황을 전파한다면 만약 똑바로 된 사람들이었다면 사망이라고만 전파해야 되죠. 조사 중이라고 그렇죠.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근데 자살이라고 했다. 네. 그 근거는 뭐라는 거야? 네? 그 근거. 그러니까 조사하는 수사관들도 안 왔는데 자살이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근거. 네.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군요. 상황실에서 상황실에서 그 상황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241 판문점 241 집회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대한민국의 화약고예요. 그렇죠. 가장 민감한. 네. 언제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적하고 이렇게 뭐 도끼 만행 사건을 포함해서 그런 적하고 그런 이런 사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때는 최전방인데 적이 침투했어? 적과 교전했어? 장교가 GP에서 사망했다면 그러니까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될 얘기가 북한이야? 라고 묻는 게 그렇죠. 그게 아주 상식적이네요. 적하고 교전이야? 네. 그렇다면 무슨 권총 사건이야? 사고 사건이야? 네. 그렇죠. 거긴 후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살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상황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살이야 오발이야? 자살이야 오발이야? 그리고 정상적이라면은 거기 수사관이 도착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해서 가 있는 거기 직속 상관이에요. 김동신이. 그렇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면. 거기 연합사가 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서는 최고 지휘관인데 그러면 정상적이라면은 누구나 군이라면은 거기 수사관 도착했어? 수사관 바꿔봐.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첫 마디가 김은중이가 김동신 씨의 전화가 첫 마디가 김은중이 자살했어라고 말하면서 집에 무슨 일 있어라고 그게 아니라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자살하나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물어봤어야 되는 거군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걔가 자살했나 이
이렇게 난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기 아들이 죽었는데 야 니네 집에 뭐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태도인데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왜냐면은 아니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 와. 왜? 예. 조사가 아직 아닌데 그렇죠. 네. 수사관도 안 왔는데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분노했던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치면 일반 사회로 하면요. 어떤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KBS니 MBC 뭐 YTN 통해서 자막이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자살했다. 그 뉴스 보도 나온 다음에 1시간 후에 경찰이 도착했다. 그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뉴스 보도 나온 다음에 경찰이 1시간 있다 도착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벌어졌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방부로 거기 이 통보가 가니까 네. 이제 군 음사 진상규명에서 나는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지만 지금도 그 연합뉴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진 특별기구였죠. 그렇죠. 2006년부터 4년 동안인가 활동했던. 그 당시 국방부에서 지금도 그 연합뉴스 네. 그 2월 24일 1998년 2월 24일 연합뉴스 거기 보면은 그 판문점 공동 경비구요 김문영 공동 자살했다는 그 뉴스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 기사가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 날짜로요? 그건 몇 시에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12시 20분에 사망했는데 네. 16시 43분에 이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16시 43분 보도될 때 그 군 수사관들이 현장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 수사관들의 조사는 진행되고 있을 시간인가요? 그렇죠. 그때 도착해가지고 그럴 때 이미 언론 보도도 나갔다. 군대 상황 전파만이 아니라. 국방부는 그 연합뉴스 한겨레 포함해서 국방부 기자 10여 명을 그 브리핑실에 국방부 기자실 오게 해서 국방부 집배들 이렇게 해서 김문지가 그 판문점 이사일 집에서 권총 자살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기사로 나간 거예요. 그건 훨씬 그러니까 16시 오후 4시 43분보다 더 이른 시간에 브리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죠? 수사관들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총기 사망이라는 하나의 근거만 가지고 자살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걸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국방부가 그게 말이 됩니까?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까?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 국방부는 확인을 하고 자기들도 그 다음에 이 발표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느냐. 하나 여쭤보면 1998년 2월 24일 낮 오후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는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 다음 날이 98년 2월 25일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뭐 있었대지만 실제 진짜 정권 교체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4.19 때 이후에 50년 만에 정권 교체 바로 전날 이어서 좀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닌가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건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의심이죠. 수사관이 도착한 다음에 그 수사관한테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지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휘관이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즉각 가야 되는 거예요. 적하고 교전하는 장소고 이게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즉각 거기 가서 그거를 하나의 헌병들만 조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니까 오부 합동으로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조사가 어느 정도 윤곽에 발표되고 했을 때 이걸 발표해야 되는 거지 아무도 수사관이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은 이거는
도대체가 이런 범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군님. 정권 교체 전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국방부 대변인이 장관이니 뭐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또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은 한반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뭐 그런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뭐 정말 일촉즉발의 위험 장소인데 장교가 죽었다. 그럼 그냥 심정적으로 이건 자살이지라고 믿고 싶은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또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는데 그것은 네. 기본적으로 이 밑에 깔린 건 뭐냐면은 그렇게 그 정권 교체라는 이런 것 그다음에 아주 그런 그 화약고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 이것이 자기들 이 신상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또 이렇게 그 사람은 나중에 뭐 육군 총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했었는데 자기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네. 자기 영달을 위해서 부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상관이고 네. 또 부하를 상관에서 죽는 것이 그게 부하고 이게 존우인데 그래야 군대 그것이 애국심, 충성심 네. 이것이 그게 안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달을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자살이야 오발이야 그 두 가지 사항으로 처리되면은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여튼 참 진짜 묘한 날짜예요. 1998년 2월 24일이란 날이 아주 묘한 날인데 그래서 김은중이가 죽었습니다.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건 물론이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김은중이의 상태나 또 사건 현장이 사실 저는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은중이가 강인했고 구보도 잘했고 동료의 전우에도 좋았다는 건 주부연 정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제 말씀에 아버지지만 그렇게 강인한 그런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면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씀 나누긴 죄송하지만 타살일 수도 있다. 타살일 수도 있다. 난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했어.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장병들과 같이 내가 전투를 해왔어요. 네. 올남전부터 하면서 네. 상관이 똑바로 해야 될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검증 그런 걸 통해서 죽음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장에서도 많이 봤고 이러기 때문에 또 총기 사건도 이렇게 월남 전투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러나 하여튼 내 아들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네. 난 두 가지 측면 가지고 조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 현장에 네. 그때 사건 발생 3일 후에 추모식이 있었어요. 네. JS에서 그때 사건 당일날은 사건 현장을 못하게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못 가게 막았기 때문에 못 갔고 네. 그때 추모식 3일 후에 갔을 때 끝나고 나서 잠깐 내가 현장을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그때 가서 3일 후에 네. 거기서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는 확실히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대목입니까? 우선은 점심시간에 빵카에 와서 그것도 통상 권총 자살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통상 새벽이나 심야가 많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편안하게 해서
그 자기 방에서 죽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자기 모래에 대고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는데 자기 막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집무실이나 막사. 그렇습니다. 원래 집무실을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방식으로 자살하려고 하죠. 해야 자살자들이. 되는데 네. 그날 그 3일 후에 그 현지 부대 가서 들었을 때 그 기관총 빵카 거기에 똑바로 서가지고 네. 딱 서가지고 총을 두 손을 잡고 머리에 꽉 대고 아주 이렇게 수평을 해서 쐈다. 그래서 피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딱 쐈는데 그게 맞는다. 이게 양쪽에 네. 피 하나 있고 네. 이게 총 쏴주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건 난 이렇게 쏜다는 것은 세상에 구경도 못했고 지금 라디오인데 이렇게 쏜다는 거는 오른손으로 쏘고 왼손으로 총구 쪽을 잡으면서 쏜다. 총을 잡고 머리가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네. 쐈다. 그것도 똑바로 서가지고 네. 벽을 향해서 수직으로 쐈다. 수평으로. 네. 그게 내가 군인으로서 총을 다뤄본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하게 합니다. 자살자의 맞습니다. 힘이라는 네, 거. 편안하게 합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자살하기가 너무 힘들면 자살을 못 해요. 못하지. 그래서 한강딸이나 이런 게 그 뭐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게 선택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자살해야 자살할 수 있는 그렇지. 거예요. 뭐 산 넘고 물 건너와서 자살한다는 거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어정쩡하게 자살하지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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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독스러운 거니까.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나 자살한다, 나 이렇게 힘들다라고 그냥 신호를 보내는 쇼라면 그렇게 하는데 진짜 자살자는 그렇게 안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거기 총을 김은중에 쐈다는 거 아니에요? 군 당국은? 예. 총에 김은중이 지문이 나옵니까? 지금 이제 가장 그 권총 사건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사건하고 틀려서 이건 과학적으로 그렇죠. 자살 타살을 입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그 감정서 중에서 그게 가장 으뜸진 거예요. 권총을 쐈다면 권총을 잡았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권총이고. 네. M9 베레타라고 그다음에 제식 이게 또 권총이죠. 제식 권총. 네. M9 베레타라고 제일 커요. 네, 제식용 권총. 미군이 쓰던. 네. 네. 그래서 피스톨이에요. 네. 그 피스톨은 그 리볼버는 석유영화에 나오는 리볼버는 그냥 방아쇠만 땡기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첫 발을 쏘기 위해서는 격발을 예, 네. 이렇게 그 왼손으로 이렇게 총료를 잡고 네. 빌어야 돼요. 네. 이 총료는 굉장히 넓은 네.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총 자체도 무게가 한 1kg 되고. 길고 네. 여기 11cm고 이게 지문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근데 김은중이는 지문- 사망 당시에 장갑을 끼고 있지는 않았죠. 알았죠. 맨손이죠. 네. 그럼 지문이 나타나야죠. 그렇죠. 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 98년 3월 27일 그 미 감정서에는 권총에 지문이 없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권총을 쏜 손에는 그 이렇게 탄피가 나가는 쪽으로 그 뇌관 하에 가면서 쏜 손에 묻게 돼 있어요. 파우더, 탄파우더가 네. 예, 화약가루가. 뇌관 네. 하에가 예. 이게 묻게 돼 있어요. 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예. 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치료 같은 걸 네. 해보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그날 사건 당일날 이렇게 종이봉지 씌워가지고서 그 최초 그 수사관들 도착했을 때 네. 그 수사관들이 그 미군 수사관들이 이렇게 종이 다 씌워가지고서 철저히 보존했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으뜸진 거예요. 그건 이제 할 줄 안다는 거죠. 예. 수사를. 총기 그래가지고서 사망 사건에 대한 다 수사를. 이렇게 네. 채취해가지고 보낸 결과 쏜 손에는 그 오른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없고 왼 손바닥에만 나타난 거예요. 자, 왼쪽. 정리하면 네. 총을 쏘면 반드시 쏜 손에 덕벌한 손에 이렇게 반동에 의해서 탄 파우더, 네. 화약가루가 묻기 마련인데, 여관 하약 네, 성분이. 그렇죠. 근데 오른손은 안 묻고 왼손에만 왼손 묻었다. 손바닥 손바닥. 그럼 왼손으로 쏜 것도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음. 그러면 상식적으로는요. 자, 총에 김은중의 지문이 없었다. 네. 근데 총은 발사됐어요. 네. 그 다음에 탄 화약가루도 오른손에 없고 왼손에만 있었다면 네. 이거는 자기가 총을 쏜 증거가 아니라 네.
총을 누군가 쏘는 걸 막으려는 방어 흔적 아닌가요? 예,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하면 예, 그렇죠. 그래, 예. 아니 이게 가루라는 게 팍 터지는 건데 네. 발사되는 순간 뭐 왼손만 터지고 오른손이 안 터질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뭐 그렇죠. 적다가 아니라. 예. 그다음에 장갑을 꼈으면 모르지만 맨손으로 총을 자기가 조작해가지고 격발까지 가야 되는데 지문이 안 묻는 것도 가능성이 적은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없죠. 지문이 잘 안 묻을 수는 있어요. 일부만 묻거나 이렇게 온전하게 모든 지문이 다 살아있지 않고 3분의 1만 살아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지문이 전혀 안 묻는 건 없죠. 그거는 두 손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타살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98년 확인한 게 98년 3월에 확인하죠. 3월 25일 그 감정서에 그때 확인하신 거예요, 예. 장군님이? 예. 아.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벌써 발사 아니 그러니까 그 3일 후에 추도식 갔을 때 의혹이 강하게 들었지만 그게 과학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군 생활 경험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야, 이걸 자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8부 능선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확신으로 간 거는 감정서가 나왔을 때 완전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를 준 거예요. 이게 오른손에 없고 왼손 바닥에만 있다. 이거는 스스로 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 썼냐면은 국방부에서는 이거 두 손을 머리에 밀착해서 쐈다 그러는데 밀착 접사가 아니고 근접사다. 그러니까 근접사라고 쓴 것도 타살 입증하는 거고 스스로 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총을 쏠 때 머리를 관통했으니까요, 총알이. 밀착사라는 건 총구를 머리에 완전히 붙이는 상태, 딱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게 밀착사, 조금 뺀 게 근접사. 그런데 자살 사건은 대체로 밀착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머리에서 그러니까 총구 뭐 한 10cm 이렇게 띄고 쏠 수가 없는 거니까 밀착사인 경우에는 이 총구나 이런 게 머리를 밀착했던 흔적이 남죠. 그렇죠. 그리고 탄이 어떻게 가느냐도 다르죠. 밀착사와 근접사. 그러니까 이 총기 사망 사건의 경우에 밀착사냐 근접사냐에 따라서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가르는 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김은은 사건의 경우에는 밀착사가 아니라 근접사였다. 그러면 그것도 또 김은이 자살하지 않고 타살했다는 걸 강화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미국에서 있고 유명한 법의학자 노이수 박사가 와서 부검 소견서 현장 사진을 보고 밀착 접사가 아니라 근접사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양반이 8,000여 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검을 하고 다 이렇게 확인한. 맞아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총기 사망 사건이 많으니까 같은 법의학자여도 한국 법의학자는 총기 사망을 다룰 일이 거의 없고. 한국 법의학자는 그렇죠? 총기에 대해서 경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룰 경우가 없고 저희가 공부한 것도 없고 뭐 없으니까 부검 해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고 기껏해야 미국 사람들 쓴 교과서나 볼 정도인데 노여수 박사라는 분은 8,000여 건의 부검에 참여할 만큼 엄청난 경험이네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미국에서는 그런 법의학자가 그 사건 현장에 같이 가요. 네. 가서 거기서 다 그 제도가 잘 돼 있죠. 네.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야 법의학자가 확인을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시신도 못 옮기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그때도 얘기한 것이 여기 자살자는 확실하게 죽어야 되겠다는 것이 자살자의 힘이다. 그래서 총을 머리에 꼭 대고 쏜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구 자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총구 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고 쐈을 경우는 머릿속에 가스가 들어서 머릿속이 새카맣다. 가스가. 근데 김은중이는 보니까 권총 자국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머릿속에 대고 쏴야 머릿속이 새카만데 머릿속에 없고 겉에서 이렇게 얼굴 이쪽에 가스가 묻어있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쐈. 근접사의 증거라는 거죠. 근접사의 증거. 밀착사가 아니라. 그래서 타살이다. 지문도 없다. 손에 화약흔도 없다. 이것도 없다. 머릿속에 가스도 없다. 근데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고 쐈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피가 당연히 손에 이게 머리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손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양산에 그런 피가 없다. 예. 일조 피가 없다. 그러니까 LA 경찰청에서도 그 왼손 바닥 화약은 디펜스 제초다. 네. 그다음에 쏘면 양손에 이 대우선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일조 피가 없다. 이건 저기 자살의 증거가 아니다. 타살의 증거다. 그러니까 김은중이가 자기 손으로 총을 쏴서 머리를 관통시키고 나서 안 죽고 총에 있는 지문을 닦아내고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인 거죠. 자, 요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김은중이가 총을 어떻게 쐈냐? 김은중이 사체 상태가 어떠냐? 총의 상태가 어떠냐? 손에 뭐가 묻어 있느냐가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안 건 아니지만 하여튼 김은중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핵심인데 이건 움직이지 않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태까지 계속 만 19년이 되도록 공식 입장은 뭐예요? 김은은 자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누가 죽었다든가 뭐 할 때는 의사 확인서가 있잖아요. 네네. 뭘로 죽었다는 거. 네네. 그렇죠. 뭐 병사냐 외인사냐. 네. 그러면은 손에 쐈으면 손에 화약흔이 있다. 네. 지문이 있다. 이런 것이 그 감정서거든. 그 감정서를 내놔야 돼요. 유족한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감정서도 유족이 나중에 국회를 통해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네. 우리한테 그런 감정서 주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 발표할 때도, 1차 사건 발표할 때도. 그래서, 두 가지 분노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김은중이 그 다음에 권총, 그 다음에 피복을 걷어가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군 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을 해왔어요. 그럼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거기는 정권 교체 전날인지 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보낸 것에 대해서 확인한 거. 그 당시에 한미연합 한측 용산에 있는 미 헌병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헌병대하고 이게 서로 딱 그게 맞은 거예요. 이게 자살을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서 그 감정서들이 지문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손에 그거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 화약이 나온 건 이거 총을 잡았기 때문에 왼손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총의 망자의 지문이 안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다. 있나요, 실제로? 없죠. 아니 총이 아주 잘 닦였다면 기름 때문에 지문 적출이 안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지문은 아니더라도 조각조각이라도 묻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주 작은 가능성들을 막 모아놔가지고 사실로 만들어버린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19년 동안 싸워온 것이 바로 그때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타살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반드시 이게 쏜 손에 화약흔이 나타나는 이것이 그걸 제시해야 돼요. 자살이라면 나타나는 제시해야 돼요. 그거를 거짓말 하다가 결국은 국회에서 그것이 들통이 났고 그 다음에 이 법원에서도 국방부 수사 엉터리한 것이 들통났고 그 다음에 국무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국방부 합의하에 10명이 합동 발사 시험까지 했어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이 2012년 3월 22일인데 왼손으로 실제 M9 베레타 그 총을 가지고 그렇죠. 실제 사격을 해봤다는 거죠. 10명을. 왜 하나 케이스면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10명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나올 확률이 있던가요? 제로.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4번째를 한 거예요. 처음에 국가수에서 했어요. 감정 다 했어요. 쏜 손에는 다 나타나요. 쏜 손에는 팔부에도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네요. 무조건. 쐈다면 무조건 나타난다. 그것이
그 국과수에서도 그랬고 또 99년 2월 6일 날 국방부가 1월 25일 날 그 특전사 그 사격장에 쏜 거 있어요. 네, 네. 돼지. 쏜 손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네, 쏜 손에는. 네. 쏜 손에 다 나타나. 그 다음에 국회가 그 하경군 의원 요구에서 또 98년도 12월 말에 했어요. 그때도 다 나타난 거예요. 6명이. 예외 없다. 예, 네. 다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예외없고 그 다음에 SBS, MBN에서도 한 번씩 다 했어요. 네. 방송하면서. 그때는 다 나타났어요. 쏜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 했는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10명이 한꺼번에 쏘는. 12명에서 하는데 네. 두 사람은 시사, 그 다음에 네. 1명이 본사. 네. 그 12명 다, 네. 쏜 손은 다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나 그 가증스러우냐면은 네. 권총은 이 쏠 때는 어느 정도 검지를 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쏜 시험 결과들이 그 3차에 걸쳐서 전부 나타나니까 그때 그 그런 것이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2011년도에. 네네. 그때 증거가 명확하게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권익위원회 그 조사에 들어가니까 김은중이가 오른손 엄지로 방아쇠를 땡겼기 때문에 그래서 화약품이 안 나타났다. 그래서 그냥 말을 만드는 거죠, 그건요. 그래서 네. 반씩 나눈 거예요. 네. 6명은 검지, 오른손은 엄지. 다 나타난 거예요. 네. 다 나타났는데 그 엄지로서 엄지. 그러니까 화약흔이 안 나타난 게 김은중이가 통상적인 경우처럼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쏜 게 아니라 엄지로 총을 쏘는 사람은 저는 아마 역사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엄지로 쐈다고 주장하니 권익위 실험에서는 그럼 엄지로도 쏘고 검지로도 쏘보자 했으나 그래도 당연히 나타났죠. 그래서 거기서 네. 발견한 게 그 국방부가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할 때 나중에 또 그 뒷말이 있을까봐 국방부가 원하는 장소에서 네. 원하는 시간에 네. 원하는 자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기들이 선정한 장소에서 네. 그 당시 아주 특이한데 그 정상 그 회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한 달 전부터 사격장이 전 서울 지역 사격장은 전부 다 크로스된 상태예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를 다 확인하고 그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격장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실험은 무의미하다. 아이고 참. 무의미하다. 나쁜 놈들이다.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그럼 진짜- 또 하자 그러죠. 또 하지. 그러니까 그 오염되지 않은 사격장 하나 정하면 그렇죠. 거기서 또 하자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논리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모르쇠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모르쇠가 아니라 네. 내가 여기 그 말씀드렸지만 네. 국방부의 계속되는 조작과 네. 거짓말과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가 이거 아닙니까, 장군님? 네.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여튼 만 19년째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 조작과 거짓말.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요게 나오면 또 저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말만 바꾸고 그러고 있고, 국방부를 제외한 뭐 가족은 물론이지만. 뭐 인권단체나 국가기관들, 국민권익위원회도 뭐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또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데들은 한결같이 국방부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도 그렇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것만 보면 절대더라고요, 절대, 그렇죠? 김은중이는 자살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거는 네. 군 지휘부가 썩었다는 거야. 왜? 이게 정의로운 군대가 돼야 이 국민들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면 다 군대 보내야 되죠. 그 군에 가서 국민의 세금으로 또 국민의 아들들이 가서 자진해서 이렇게 그 의무 복무를 하는데 어떤 그 병사 장병이 어떻게 다쳤거나 죽었거나 오면은 그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 누구가 의심을 가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습니다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모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군에 가서 고생하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하는 것을 참 그 걱정은 많이 하지만 자기 아들이 그런 것을 견디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걱정의 아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것이 무슨 수천억이 드는 어떤 장비를 사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군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똘똘 뭉쳐야만 뭐가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아랍 군대하고 싸워서도 지지 않고 버티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죽었으면은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다음에 또 명예롭게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군 수뇌부가 예를 들어서 쉽게 그 얘기하던 2014년도 4월 5일날 그 당시에 그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김관진 장관하고 지금 그 국방부 장관하고 있는 한민구 장관 있을 때에 2014 4월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JS 김은중이 오른손의 미스터리 이걸 방송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렇게 조작해놓고 자살을 몰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순직공고까지 정신질환 자살자로 몰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전부 그렇게 그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이게 김은중이 사건이 SB에서 3차에 걸쳐서 이 98년도 그 다음에 그 2010년도 이 천안함 사건 나고 후에서 그때도 방송됐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 전우들 김은중이 동기들 여기 기사들처럼 또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도 다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존중해라. 그것이 국민의 군대가 아니냐. 거기 그 권익위원회 그 김은중이 동기생 10명이 그 순직 요구를 할 때 SBS에서 과학적으로 뭐 LA 경찰청 등 이런 데 다 다 확인에 걸쳐서 김은중은 자살자가 아닌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범인을 지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 불능이다.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결론이었죠. 예, 그거죠. 김은중은 자살하지 않았다. 자살하지 않았다면 타살이고. 그런 발사시험 다 거쳐서 네. 국방부가 주장하는 권총 자살 주장은 일체 근거가 없다. 네, 그런데 자살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타살이고요.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직접 총을 쏜 범인이 누군지 권익위원회가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범인이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진상규명 불능. 순직 처리 요구할 때 네. 이는 고의적인 그 어떤 타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된다. 그때는 국방부에서는 우리는 그 범인 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공무 수행 중 임무 수행하다가 이 죽은 사람 해서 순직 처리를 하려고 하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저는 지금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대법원 주심 판사를 했던 김영란 네, 김영란 대법관, 네,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네. 그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네. 하셨죠. 그분이 네. 2006년 12월 7일에 대법원 판결문 결정할 때 군의 1, 2, 3차 수사 결론을 전부 부정한 거예요. 네. 군의 초동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산인지 타산인지 모른다. 그런 것이 이제 군웅문사위원회에서 넘어 조사할 때 그때는 군웅문사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그런 법의 측면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하고 자살 징후 동기 네. 하면서 뭐 노르웨이 숲을 읽고 자살을 결심했다. 그 다음에 뭐 새벽 6시에 깜깜한 겨울에 6시에 소대장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걸로 하고 김은중은 마마보였다. 이런 것들은 일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자살 징후 및 동기가 엉터리라는 것을 군웅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당시도 그 임선혁 그 조사관이 SBS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범인을 지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상규명불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방부가 그동안 그 거짓말 하고 왔던 쟁점 사항들 누가 권총을 쏘았는가 그것이 입증되지 않고서는 그 절대 그 자타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장군님 그러면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19년 그래서 동안.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육사 총동창회니 그 김은중이 동기생들이 이렇게 다 순직공고를 하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냥 그 찾아내가지고서 그 명예롭게 해주기 위해서 너는 그러니까 그 미국 군대는 그 수십 년 전 그 월남에 가서도 그때 사망한 그런 전우들 뼈라도 찾아갖고 아니 한국 전쟁 때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 발굴을 지금도 해요. 그런데 북한한테 돈 주고요. 미국이 그런데 유해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국회, 대법원, 군의무사위원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SBS에서 3번에 걸친 방송, 전 국민들의 그런 관심 방송, 그다음에 그 LA 경찰청, 그다음에 미국 뉴욕주 법의학자 모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타살 감정서를 자살로 해놓고서 지금도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순직 공부를 하니까 권총 자살자가 아니다. 그 보도자료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지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불능으로 순직 공고하라 반드시 심사에서 이렇게 강력히 공고했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그 정신질환 자살자를 우리가 조사 중이다. 국회 가서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신질환 순직 처리도 정신질환 자살자로 만들어서 순직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꼼수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유족이 원하는 거는 그런 순직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자살이냐 타살이냐? 얘기를 해라. 오직 진실이라도 네. 무슨 근거로? 이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인 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이 지나가는 사람이 듣더라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다면 이제라도 인정하겠다. 그럼 네. 그건 감정서 갖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김관진 그 당시 장관하고 한민무 장관 그 당시 기사에도 나왔지만 무대응으로 지시하라. 이게 군 지휘부의 지시사항이에요. 무대응으로 하라. 아니 SBS에서 전 국민회에서 이렇게 국방부가 뭘 2가지를 제시했냐면은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한 타살 감정서를 자살로 조작한 거,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사시험까지 하면서 또 밝혀낸 것들. 그런데 그런 상황하고 또 한 가지는 국방부는 4대 국가기관에서 대법원, 국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네. 국회까지, 네. 국회, 대법원, 그다음에 군의무사진상규명위원회, 네. 국민권익위원회, 네, 4개네요. 네. 그다음에 육사 총동창회 뭐 다 포함해서 국가기관은 아니니까, 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이런 각오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수많은 군 의무사 유족들이 또 이렇게 그 언론에서 식어버리면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전 세계적으로 타살 입증되는 증거가 있는데 또 4대 기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외부에 국회나 이런 데 딴 데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법원에서 김은중이 자살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자살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직 처리합니까? 2010년도에 그 국회 소정표 의원이 그 육사 25기 예벽대장인데 그 김은중이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그 초동수사가 잘못돼서 그 자산이 타산이 모른다. 그러니까 그럼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니냐? 군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 김문중이 명예회복시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태형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대법원에서 자살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기고 있는 것은 유가족입니다.
지금 뒤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은 유가족입니다. 뭐 육사 동창회에서 말한다고 이게 할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뭘 해야 됩니다. 네, 장군님 아니 근데 만약에 대법원 결정에 그렇게 안 써 있고 정말 유가족이 우긴다면 국방부가 가족이 우긴다고 따라가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대법원 결정문은 아니 국회의원이 읽을 땐 다르고 같은 저 장군 출신이어도 가족이 읽을 때 다르고 다른 국가기관이 읽을 때 다르고 국방부가 읽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의 문장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뭐 그 사모님 훈이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원하시는 건 하여튼 분명한 결론을 좀 받고 싶다. 순직이든 뭐든 명예회복이든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이 하나의 요구신 거죠. 그러면 분명한 결론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지금 장관. 국방부 장관 한민구. 네.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 김관진 장관, 그다음에 네. 한민구 장관한테 지금은 한민구 씨가 장관이니까. 네. 뭐 김태형 장관 포함해서 네.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다 알면서도 그거를 자살로 몰아놔야만 자기들 그 명예도 유지할 수 있고 그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 신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부 김은중이가 나약해서 김은중이가 자살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네. 국방부 장관은 그리고 또 이런 사항은 국군의 그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국민의 행복은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국민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아들, 딸들이 군에 가는데 그 아들, 딸이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한 행복이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잘못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사죄를 하고 새 출발을 하기를 국민들은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족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김은중이가 스스로 쏘지 않았다는 그런 대관 하역 감정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타살 감정서입니다. 이게 왜 자살 감정서인지 한민구 장관은 전 국민 앞에 방송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자살 판결문이라고 전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법원 판결문이 자살 판결문인지 전 국민 앞에 나타나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아이고. 이것이 지금도 이 국가 시스템을 국방부가 망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기관이 국가 시스템으로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타 국가기관의 조사를 다 확인하고 해서 이것은 그 해당 기관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하고 명예회복시켜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렇게 자살로 조작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언론이 보이지 않을 때는 또 거짓말하고 한민구 장관 그 다음에 수사팀들 정말 정의가 없다면은 아우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정의가 있다면은 국민 앞에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기관이 정의가 없다면은 아우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강독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네, 장군님 이제 뭐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 청취자 여러분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김은중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장군의
그야말로 처절한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했든 타살했든. 그러나 가족이 확보한, 또 많은 국가기관이 확보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은 김은중이가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만 계속 자살했다고 하고 그 상황이 19년째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김은중이 훈이는 지금 장례도 못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영현 창고에 그냥 뭐 안치라고 할지 방치라고 할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죠. 19년 동안 그러고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군이 정말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군대가 되려면 무슨 사드니 패트리어트니 뭐 스커드니 뭐 이런 데 기대는 게 아니라, 스텔스니 이런 데 기대는 게 아니라 진짜 그쵸.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군대. 그리고 김은중이 그 동기들, 젊었을 때 젊은 육사생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목숨, 명예를 바칠 만한 그런 국가, 그런 군대, 그쵸? 그리고 총을 들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라는 절규들 아닙니까?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 김은중이 사건 해결 안 된 건 물론이고요. 이게 또 뭐 어떨 때는 좀 조명받았다가 어떨 때는 또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뭐 SNS 통해서라도 정말 그런데 김은중이는 이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한민국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만약 안 된다면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들이라도 정말 대통령의 제일 책무가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국민의 생명, 이걸 지키는, 재산은 그 다음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라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김은중이 사건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네. 매년 2월 24일이 될 때만이 아니라 김은중이 기일이죠. 평소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군님 청취자들께 한 말씀만 좀. 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4대 국가기관 조사관들의 노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그 조사관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항시 그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김은중의 그 동기생들이 그 말한 사항입니다. 최전방에서 26년 짧은 생을 마치고 못다 핀 꽃, 숭고한 넋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육군 중위 김은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 그래야만 사명감과 사기, 전우회와 의리가 살아 숨쉬는 강군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그 김은중의 이 동생들이 그 외친 소리입니다. 군은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을 때에 국가 안보가 확실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년이 됐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올해 해결 안 되면 20년이 돼서라도 가족은 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더 고통이 커지기 전에 국방부 장관 결단을 요구하면서 오늘 방송 보내드립니다. 장군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